민주당 내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명계와 친문계의 충돌 양상이 주말을 지나며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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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른바 명문 갈등의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오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 어제 임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와 만난 사실도 오늘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어제 임종석 실장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유를 알겠다. 예. 이런 식으로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알았겠습니까만 진작 알았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 공동 동망의 어떤 위기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뿔뿔이 흩어질 경우는 결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이 그냥 다 죽는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힘을 합하자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임종석 실장과 이낙연 대표가 만났고 오늘은 지금 서른, 홍영표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런 어떤 부추기는 데는 호남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측면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은 1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의 어떤 이 예. 움직임을 좀 추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원래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다. 예. 거기다가 지금 호남의 어떤 상황 자체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력이 호남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연쇄 회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임 전 실장이 이야기를 했었고 호남 지역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사실 오늘 광주에서 본인의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오후에 갑자기 취소를 했거든요. 네. 오늘 예정돼 있던 걸. 네.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는 걸 굉장히 망설였어요. 예. 망설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위기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세력을 안을 수 있는 그릇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위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자 광주에 가서 지금 그렇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과 함께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출마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붐업을 하는데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예. 기본적으로 그 번호를 어느 정도 높게 해가지고 가야 또 선거에서 그나마 비례 의석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어느 정도 세를 확보한 다음에 예. 어디로 출마를 하든 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닫겠다. 그리고 호남으로 출마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게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을 진짜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어서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이것을 호소하기에 가장 좋은 것도 사실은 수도권보다는 호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다 한 남성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죠. 당시 모습도 함께 보시죠.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자, 이 같은 상황들도 임 전 실장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임 전 실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임 전 실장이 이른바 민주연대에 합류를 하고 또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이쪽과 연대가 되면은 지금 구도가 민주당 내부 갈등에서 친문당, 친명당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친문당과 친명당의 구도를 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넘을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우리는 정통성 정당이고 예. 이 지금에 남아있는 민주당 세력은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주류가 주류를 밀어내면서 이재명의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통성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세는 작고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법통을 잇고 그다음에 누가 더 민주당의 고유의 정신을 이어내느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예. 붙을 경우에 만일 호남에서의 선전 여부는 저는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마 2016년인가 그 국민의당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석을 석권했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지금 호남을 진원지로 하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좀 흔들리는 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어서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세를 더 불려내고 그다음에 예. 캠페인 전선을 어떻게 구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통성 정당 대 이재명 사당 이 구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명문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 이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거로 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일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홍영표 의원 같이 친문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계시긴 하지만 예. 여전히 공천을 받는 많은 분이 또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어떤 파국을 만드는 것을 오히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예. 선거 국면에서 이 지금 관련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총선 전에 어떤 입장을 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본인의 현 지역구인 구로와 광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조기숙 새로운 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이 이곳에 합류를 해서 호남에 출마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향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결국 저는 지금에 필요한 전략은 결국은 저는 호남 정서에 의지하는 전략밖에 없다. 남은 것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제 호남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정부와 어떤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몰아줬지만 지금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호남의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컷오프 시켰어요. 예. 자, 박용진, 윤영찬, 기동민, 임종석 등등 컷오프 시킨 대신 여전사 3인방 이들 다 영남 출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도봉갑에 그 공천했던 안기령 전 앵커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경북 출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출신 차세대 리더들을 다 컷오프 시키는 대신에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라는 이런 데를 전부 다 영남 출신들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호남 정서에 가져다 주는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정세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네네. 예전에 국민의당이 뜰 때도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제가 기억하는 한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6년 그렇죠. 초 이야기 2016년도죠.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예기치 못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이슈에 대해서 즉 호남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나온 정통민주당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한테 밀어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선택에 지금 이제 조기숙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전부 다 호남에 출마해서 결국 고향에 가서 호소한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전략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면 한 번씩 호남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비슷한 전략들을 저는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홍영표 그리고 설훈 의원도 오늘 또 이낙연 대표랑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동이 잦다는 거는 네. 무언가 연대의 폭은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날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텐션을 높여주는 효과는 또 있어요. 그래서 잔류가 만약에 결정이 나더라도 예. 잔류에도 역시 어떤 뭔가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연대를 향해서 합당은 안 할 것 같아요. 합당은 안 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과 만약에 그 어느 예. 정도 각을 세우려면 합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친명당 대 친문당 뭐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난 대선에 어떻게 보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명분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이런 거 정당의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연대를 이루어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회동을 갖는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나가는 것을 그쪽에서 오히려 즐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홍 의원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저는 또 어떤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게 한 어떤 또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쫓아내는 분위기라고 느끼세요?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새로운 미래 현직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있고 박영순 의원도 지금 입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명이 되는 건데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기호 3번을 얻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을 확보해서 기호 3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민주당과 이른바 대비 효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비교되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전 나온 분들이 일단은 급하게 정당 구조를 꾸리기 어렵다면 일단 입당을 해서 몸을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연대 정치 연대라고 선언하면서 예. 함께 간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거는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준석과 합칠 때와는 조금 다른 결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빅텐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몸은 일단 담고 선언은 연대 선언하면서 그런 투트랙 방향으로 가면서 한 방향에서 가니까 선택해 달라. 그 캠페인을 전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일 저녁에 만난 뒤에 결정을 내린 건데 민주당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픈 구석이 있죠. 아플 수밖에 예,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 선거에도 당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은 또 괜찮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영등포 갑 지역의 선거를 준비하던 분들의 또 반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 문제 갈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김영주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다지 유리하거나 그다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는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봉합은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인데 이게 사실 친명 지도부 현역 의원 거의 대부분은 본선 직행 티켓을 땄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또 공교롭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마한 곳에 다 단수 공천이나 경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포용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배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이제 선거를 가봐야 되지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 민주당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반발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합니다. 자, 이상민 의원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 아마 내일 입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지역은 뭐 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것이죠. 민주당 현역 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선거라는 게 국민들이 뭔가 잘라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포용적으로 가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 줍니다. 예.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배제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부 다 경선 붙였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수 공천을 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든지 예. 저 이철규 인정위원장이라든지 비대위원들 전부 다 경선 치렀습니다. 예. 네.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대부분 다 단수 공천을 다 받아버렸어요. 더군다나 이계호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해프닝이 뭐냐면 본인은 처음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재심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합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재심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고위에서 다시 물리치고 다시 단수 공천을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재심위에서는 당연히 그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받아들여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도 뭔가 점수 합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심을 붙인 건데 예. 문제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가깝느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단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선을 통해서 가는 것들,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물갈이를 통한 쇄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현역 물갈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지금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상황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곳에 어제 단수 공천됐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는 이른바 명룡대전이 마침내 성사가 됐습니다. 두 후보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은 SNS에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이러면서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면서 좀 강하게 좀 나서고 있거든요. 대결 구도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아주 이 원희룡 전 장관은 대결 구도를 명쾌하게 전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서부터 돌덩이를 치우는 내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하게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 원희룡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지금 포지셔닝 전략을 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도 말하자면은 뭐 히딩크냐 클린스만이냐, 사실 뭐 두 국적의 외국 국적의 외국인을 비교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지만 예. 어쨌든 뭐 캠페인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머무르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받느랴 뭐 당대표하냐 제대로 뭐 지역을 대변하는 일꾼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네. 원장관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기 당협위원장 하던 윤영선 위원장과 이천수, 그다음에 그 인유한 위원장까지 다 끌어들여서 예. 이른바 삼각연대를 포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 드라이브 전략이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부담일 텐데, 게다가 혹이 하나 더 달랬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죠. 3자구도로 합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맞짱을 뜨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은 고심은 사실 많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굉장한 친분이 있던 최원식 전 의원은 계양갑 옆에 지역구에 지금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지리적으로는 제가 볼 땐 거리감이 있지만 양천 갑에 구자룡 비대위원까지 넣어서 삼각 포위를 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전략에 응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이웨이를 갈까요? 응하지 않죠. 응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그 자극을 하는 이유는 예.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이번 총선에 자기 지역도 지역이지만 전체 판에서의 승리 전략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뭘까요? 정권 심판론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전면에 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죠. 지금 계양 주변에 있는 후보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역에
전면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고 예.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최대한 이것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지역 정책 개발에만 힘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최근 갤럽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고 특히 서울 지역은 또 특히 심각한 걸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본인은 뒤로 살짝 물러나고 새로운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선 후퇴나 이런 게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갖기에는 시기가 늦었죠. 늦었다. 예. 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 체계로 가는 거는 뭐 총선 일정상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서냐 서지 않느냐는 그걸 가지고 지금 상황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로 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은 하실 거고요. 네네. 아마 이제 선대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 거기에 얼마나 상징성 있고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지금 공천 갈등의 후유증을 해소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의 구도를 좀 명확히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과제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일선 후퇴나 이런 부분이 더 논의되거나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전의 카드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카드는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오후 2시부터 창당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부 순번을 놓고 기싸움이 뭐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부 순번 가지고 기싸움이 예상되죠. 예.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역구만 내고 비례는 안 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위성 정당의 비례 순번의 상위 순번은 전부 연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진보당 계열들,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동안 민주당과 연대해오던 그런 사람들이 주기 한다면은 진짜 민주당에서 꽂을 사람들은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후순위에서 더 빠른 앞순위로 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민주당이 이게 위성 정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그래도 부합하는 세력들과 해야 그게 바로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 우리 국시를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단체들과 함께라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야합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보면 어떤 그런 정당들이 원내로 진출하는 숙주 역할을 민주당이 해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그게 시민사회의 연대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당리당략적 말하자면 전략을 위한 그게 하나의 포석인지 이런 점들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야합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당 이번에 같이 비례연합장 진보당 당 강령을 보면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한미동맹 파기,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재벌 해체 뭐 이런 것들이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유지하고 있는 질서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동의를 해서 함께 손을 잡는 건가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들에 합의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물론 이분들은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이석기와 이정희가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참여했던 분들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보당을 통진당, 즉 위헌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라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통진당 사태, 과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예. 더군다나 이 정당에 지금 3석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시위하는 뭐 이런 분들한테도 또 4석, 3석을 보장해 줬어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득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자, 우리들은 한미동맹 파기 동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동의합니다. 재벌 해체 동의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부터 먼저 밝히고 이들과 야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보수 진영에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러나 또 뭐 현실이 미래가 꼭 그렇게만은 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문제를 어디서 보냐면 예. 연동형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수 정당이죠? 그동안 국민에게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어필을 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의석을 그런 받지 못한. 예. 그러나 과거의 기여도나 활동 그 범위는 예. 충분했던 이런 정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정당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볼 때 제가 볼 땐 정의당뿐이 없어요. 정의당뿐이 없는데 정의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 사실상 이게 소수당을 배려하는 연합인지 사실상 민주당의 이중대를 꾸리는 건지 저는 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여기에 뭐 10석을 배정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정의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설득할 시간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보면 때, 예. 사실상 이거를 소수 당을 배려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주겠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천 상황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지적이 나왔는데 어제 공천 발표에선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동래구 서지영, 대구 중구 남구 도태오,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희 여기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요. 자, 이 영남 지역 세 곳인데 이게 지금 이름 들으신 분들 중에 낯이 익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초선 현역인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의원을 무더기로 탈락을 시키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된 거예요, 공천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 첫 번째 배경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번에 보면 TK에서 물갈이가 된 분들이 초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역구 장악 능력이 다선 중진들보다는 조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조금 이렇게 무더기 탈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이유는 도전했던 분들이 좀 제각각 아주 그 강자들이었습니다. 이상이 지금 포항에서 된 분은 사실 세 번째 도전만에 된 건데 그렇죠. 실제 그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청와대에서 활약해서 인지도도 매우 높고 또 방송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그 밀어줬던 그런 지역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점들이 또 강세가 된 것 같고 서지영 행정관은 아마 어쨌든 뭐 부산에서 그만한 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잘 준비된 신인과 그다음에 초선들이 있는 지역이라면은 경선을 붙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무리 이게 뭐 TK고 PK고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양지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저는 이번 경선에서 좀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다만 중진들 3, 4선들이 이렇게 포진한 곳은 아무래도 지역 신인들이 이른바 가점을 받고 페널티를 받아도 그것이 조금 너무 높은 허들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지금 시점이 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표결이 있은 뒤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이 민감한 TK 영남 지역에 이탈할 수 있는 그 일정 자체가 배치된 것은 분명히 29일의 표결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선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자랑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가 뚜렷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진 생존율이 더 높고 현역 생존율이 당연히 높은 건데 아마 TK나 이쪽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교체율이 원래 높았습니다. 원래 지역 여론 자체가 그
국회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거나 어떤 전국적 지명도 확보하는 역할까지 하지 않으면 교체되는 확률이 원래 높거든요. 아마 그런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고 아마 이게 2월 29일 이전에 경선을 했다고 하면 현역 교체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일정을 다 고려해서 29일 이후로 됐고 향후 TK 남아있는 경선 지역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현역이 무더기 탈락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90명 가운데 13명만 교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4년 전에 미래통합당 김형우 공관위가 이 컷오프만 19명 했었거든요. 그거랑 사실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를 놓고 보면 19명 컷오프 했는데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크게 졌죠. 크게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컷오프를 많이 시킨다고 좋은 거냐, 또 안 시킨다고 나쁜 거냐. 저는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무자르듯 이야기할 수는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정말 젊은 인재들 뭐 공천한다고 그래서 다 사지를 보내서 다 탈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전체 선거 분위기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 약자죠. 왜냐하면 의석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는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급격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물갈이보다는 좀 안정 위주로 갔다. 또 하나는 이제 옛날처럼 대통령실에 좀 있다가 나와서 한두 달 하면 이게 뭐 된다 이런 이제 신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지역구 나오려면 한 1, 2년 정도는 그 지역에서 얼굴도 알리고 활동도 해야지 뭔가 대통령실에 뭘 했다고 해서 나와서 뭔가 알아줄 것이다. 저는 그 이제 공식은 안 통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나마 지역에 4년 동안 한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경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경쟁자들도 미리미리 나와서 지역에서 얼굴도 알리고 활동도 하고 사실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들 솔직히 저도 정치를 하지만 이분들 잘 들어본 분들이 아니에요. 이름 한번 언론에서 이름 한번 들어본 분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마 국민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중앙정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가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강서을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 사실 영등포에 도전을 했다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강서을로 이제 권유를 했고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이 지역에 이 박 전 장관이 오면은 힘껏 돕겠다 이렇게 SNS에 쓰면서 오늘 결국 박민식 전 장관 강서을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현 지역구 의원은 진성준 의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은 민주당보다는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좀 약간 의아했잖아요. 국민들이. 아니 박민식 장관이 분당에서 나와서 일로 갔는데 여기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거는 뭐 알게 모르게 이게 공천에 대한 불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공천에 대한 불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강서울 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사실상 박민식 장관을 좀 달래주는 것도 좀 되고 그리고 마침 그 지역에 좀 뭐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그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중에서 좀 뭐 이렇게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오면 또 마음도 편하고 하니까 아, 내가 열심히 도울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모양을 좀 잘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 김영주 부의장이 이렇게 그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당대표의 부실장이 일본에 뭐 가서 쉬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조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다듬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이 총선에서 아까 반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전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랠 수 있는 방법, 봉합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잡음이 없을 순 없습니다. 이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파열음이 나왔는데 고향 정입니다. 사실 단수 추천됐었죠. 김연아 전 의원. 이 어제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양천에서 삼선을 했던 김용태 전 의원이 어제 전략 공천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어떤 부분일까요? 공천 원칙이라는 게 예.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알겠는데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결정을 했었던 걸 취소하고 그렇죠. 예, 다시 또 양천에 있던 분을 여기 전략 공천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대전에 가기를 좀 희망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쪽에 지금 전략 공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공천이라는 게 사실 예. 이런 겁니다. 내부에서 이게 뭐 친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하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당초부터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공천 결정을 했다가 취소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실제 공간 예. 간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뭐 굳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도 겉으로 보기에 결과적으로 순조로울 뿐이지 예. 내부에서는 어떤 원칙이나 전략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저도 김연아- 짧게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김연아 의원을 뭐 저렇게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기준과 잣대가 좀 국민에게는 좀 일정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1심 실형을 받았는데 기준에 안 맞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한 것 같아. 예. 이게 국민들한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김성교, 정우택, 태영호 이런 분들은 김연아 의원의 뭐 이렇게 기준으로 비춰보면 공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의원이 반발하는 것이고 뭐 민주당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예. 지금 잣대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연아 의원은 사실 지금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내일 공관위에 공식 이의 제기도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런 지금 잣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도 분명히 단수 추천됐다가 바뀐 데에 대해서 입장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사안들은 공관위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른 결정인가를 놓고 다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의원이 분명히 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공관위가 그렇다면 왜 당신이 안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는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도 납득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내가 같이 그 선상에 올라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다고 똑같은 혐의나 똑같은 뭐 중량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관위가 들여다보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납득을 시킨다면은 김연아 의원도 충분히 저는 수긍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이 분신을 시도한 건데 즉각 진화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네, 뭐 일단 이 공천 과정에 보면 항상 당내에 이제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것이 공정하냐 안 하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나 이해 작업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뭐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시도한 저런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공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공천이 거의 다 양당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공천 결과를 놓고 이제는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그런 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 영등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기남 예비후보 여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갑 현역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반발에 나선 건데 앞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 또 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김기남 후보도 있고 또 하종대 지금 후보도 있는데 하종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납득 있고 빨리 결정을 지어달라. 그렇지 이런 정치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당원들에게 호소했는데 빨리라도 좀 내가 뭐라도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김기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을 들이고 또 그동안 김영주 부의장과 붙으려고 사실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분이 입당한다고 하니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정치란 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는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런 불확실성들을 잘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김영주 의원이 들어와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이걸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음에 정치 지형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이냐 이런 점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설득하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들도 이런 갈등 과정이 있지만 만일 그런 것이 결정되고 당에서 말하자면 최종적인 후보를 확정한다면 다 같이 힘을 합해주는 저는 그런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야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국민의 미래와 관련해서 정당 기호 4번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역구는 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정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외되고 맞습니다. 3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앞번호와 즉 지역구 번호와 비례 번호가 조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2, 4, 1, 3 이렇게 가야 그렇군요. 이게 이제 찍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번에 이 투표 용지가 48cm인가요? 이 비례대표 예.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롤링 페이퍼처럼 그렇죠.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길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 보는 정당인데 어디에다 투표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표 캠페인 할 때 자 그러면 1, 3을 찍으세요. 2, 4를 찍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든지 국민의 미래라든지 뭐 이름도 비슷하게 가고 이제 그런 전략 때문에 의원들을 넘어갈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의원들이 순순히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듣기로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의원들이 꽤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의 정체성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가기를 꺼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석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난항이 겪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역시 비례당으로 넘어가는 의원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함께 나오는데 위성 정당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삼지대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 오후 2시부터 경기도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하는 건데 뭐 당색부터 시작해서 강령으로 내건 대학 입시 기획윤등 선발제까지 논란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거침없이 가겠다는 거고요. 예.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나 공약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 이상 조국 신당의 창당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되 예. 나머지 30% 그래도 조국이 좀 억울한 그 수사를 받았고 조국의 정치를 지지하겠다는 분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10%를 내외하는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논란이 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표방하면서 민주당과는 이 협력적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의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얼핏 봐선 덩치가 커지겠죠. 민주당에게 몇 석을 더 주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민주당이 아니지만 진보적 정치 세력의 정치인이 꼭 한 명 있어야 됩니다. 10석은 너무 적다. 아직 저희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고요. 겸허하게 갈 생각입니다. 10석은 너무 적다! 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10석 이상 획득해 원내 3당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할지 파급력이 어떨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조 전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조국 신당이 조국 혁신당이죠.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자중질환하고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거기에 실망한 이탈층들이 오히려 여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진보적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지 꼭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이탈한 세력들이 만일 지금 이낙연 세력의 호남에 가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른바 비례정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불어 그 연대당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조 전 장관이 지금 본인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고 아까 말한 대로 캠페인 전략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간다 그러면 의외로 저는 10석까지도 가까이 가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에 대단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재앙적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이건 좀 분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은 노사모와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한 배우 문성근 씨입니다. 조정래 작가도 공동 후원회장이고요. 지금 이거는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그 후원회장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뭐 개혁당이나 해서 굉장히 색깔이 분명한 쪽에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게 뭐 중도층에 더 확장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조국 혁신당에 지지하는 사람은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저는 강성 지지층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전에 그래픽에 나왔습니다. 9% 이것도 저는 약간 좀 과대대표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의석 뭐 저는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저분이 정당을 만들어서 공직에 나올 자격이 됩니까? 저는 진짜 이게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역사를 죄를 질 수 있는 레드카펫 이것을 양당이 위성정당을 함으로써 만들어줬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정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뻔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열석까지도 전망해 주신 데 대해 아닐 거다. 이 뭐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판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 계속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는데 지난달 말 화성을에 자리한 동탄 신도시에 대해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동탄 신도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노원으로 갈지 아니면 대구일지 그것도 아니면 수도권에 어디일지 했는데 결국은 현 이원욱 의원이 있는 화성을로 가네요. 이 화성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급격히 큰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100만 명 넘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급속히 늘어난 지역인데 동탄이라는 또 신도시가 크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1, 2 신도시가 있습니다. 1, 2 신도시가 있고 한쪽은 이제 정이고 한쪽은 이제 을인 상황이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젊은 층이 많이 평균 연령이 34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도전하는 것인데 여기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여기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곧 아마 후보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마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간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갈 수는 없고 일단 연대 전략, 즉 이원욱, 양양자. 양양자는 용인,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도 화성. 이런 어떤 삼각 어떤 걸 할 텐데. 글쎄요, 과연 이제 지금 양당 구도 속에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3자 구도가 되어버리면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지역은 가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말 당선권까지는 과연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후보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는 국회에 입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로 간다는 건 뭐냐? 진정한 보수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내가 큰 깃발이 돼서 그 이후의 정치도 주도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세 자체가 그렇게 확장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지점을 좀 찾겠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화성을의 현역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으로 가는데 두 사람이 이 두 지역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